그래서 별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우리가 이제 76회 평가 문제까지 여러분이 잘 마친 것으로 보고요. 이제 그 평가 문제 11번부터 32번까지는 이제 15분 내에 돌파할 수 있도록 예, 다들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무 수행 평가는 어제 체크해 본 결과 30분을 재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30분 안에 거의 다 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30분 플러스 15분 하면은 45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60분 내에서 45분은 이제 실무 쪽에서 시간을 썼으니까 남은 15분이 이론이죠. 뭐 여러분이 이론 문제를 뭐 시험지에는 이론이 앞에서부터 나옵니다만은 이론을 맨 나중에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죠. 시간이 불안불안한 사람들은 이론을 맨 나중에 하는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론은 10개를 그냥 뭐 시간이 없으면 1분 안에 다 찍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뭐 운에 기대 가지고 그 중에 한두 개라도 건진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찍을 수가 있죠. 이론은. 그래서 그걸 맨 나중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간을 체크해 보니 문제가 없다 하면 이론부터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돌파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그 작전을 짜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실무 수행에 30분, 뒤에 평가 문제 답 찾는데 15분 정도 걸린다면은 이론 15분에 하는 것은 넉넉한 시간이에요. 10문제인데 그 15분에 못 하겠습니까? 예. 한 문제당 1분 이상씩 할당해 주는 건데 물론 한 문제 답을 찾는데 1분 걸리는 것도 있어요. 계산도 해야 되고 하는 건 1분이 걸릴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것들은 거의 10초, 30초 안에 답이 답. 예. 확인이 됩니다. 쭉 읽어보고 간단한 질문들 거의 30초 안에는 답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은 10분 안에 거의 다 할 것이다. 그러면 5분 정도 남으니까 남은 시간은 여러분이 예비적으로 좀 남는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예. 너무 그 시간이 촉박하면은 실력 발휘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해야 이게 온전하게 답을 찾는데 시간이 쫓긴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게 한 서너 건이 남아 있는데 1분밖에 안 남았어. 그럼 1분에 서너 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쫓기다 보니까 허겁지겁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땡기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 AT 시험 처음에 AT든 그 뭔가요? 그 전산회계든 시험 처음에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전산회계 1급이나 FAT 1급은 회계 공부하고 나서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2급부터 보는 사람도 있지만 2급부터 보는 사람들은 대개는 학생들입니다. 어린 학생들. 그리고 일반인들은 대개 회계 자격증 처음 본다 그러면 전산회계 1급이나 FAT 1급 거기서부터 봐요. 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시험이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시간 관리를 못 해 가지고 공부는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데 터무니없이 시간이 부족하더라. 예,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준비를 하신 분들,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선생님들이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많이 이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가 자기 시간을 충분히 체크해서 준비하니까 실수하지 않겠죠. 자, 이제 77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77회의 문제가 앞에서의 기출 문제하고 난이도는 어떻게 됐고 새로운 문제는 뭐가 나왔는지. 앞에서 여러분들 기억해 보면 76회에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꽤 많았어요. 그렇죠? 이론에서 유상증자 문제를 냈다든가 분계 문제를 많이 냈다는 거. 이론에서 말이죠. 그 앞에 75회인가는 결산 문제를 참 많이 냈어요. 이론 쪽에서. 그런 그 회차별로 좀 특징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 앞에 문제보다는 76회나 75회가 이론만 놓고 본다면은 난이도가 좀 높아진 겁니다. 네, 그럼 77회는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자, 실무 이론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의 주요 질적 특성 중에서 신뢰성의 하부 개념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재무회계 이론 앞부분에서 할 때 제가 아마 앞부분에 회계의 개념 쪽에서 제일 강조한 것이 이 회계의 질적 특성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론 시험에 안 빠지고 나오는 정말 너무나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암기하시라고 제가 그랬죠. 신뢰성 하면은 표, 검, 중, 첫자,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거 암기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랬고 목적 적합성이라는 질적 특성의 하위 질적 특성으로는 예피적이라고 외우기로 했죠. 예측같이 피드백같이 적시성. 그래서 신뢰성은 표검중이니까 표검중 아닌 거 2번이 되겠네요. 이런 것은 여러분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재무회계 이론에 우리 회계의 품질이라는 것이 회계의 이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물리적인 제품이나 상품에만 품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사무 업무 이 서비스에도 품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계라는 정보가 하나의 서비스라고 한다면 그 회계 정보의 품질 특성, 이거 중요한 품질 특성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는 목적 적합성, 목적에 적합한 회계 정보이어야 한다. 신뢰성, 믿을 만한 회계 정보이어야 한다는 거거든. 두 개가 다 어느 정도 질적 수준을 갖춰야 돼요. 그러나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돌. 왜 그러냐면은 목적에 적합한 회계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요. 다소 적시성, 빨리 제공해야 된다는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감가상각이라든가 정확한 대손의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실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만점 맞을 수는 없어요. 목적 적합성 만점, 신뢰성 만점. 이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품질 특성은 서로 상충한다. 이것도 좀 기억하시고요. 지금 1번 스타일로 나오는 것은 우리 암기했던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신뢰성 하면은 표검 중이다. 답은 2번이에요.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네, 뭐 재무회계 이론에서 손익계산서에 대한 질문이나 재무상태표 관련한 질문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죠. 일정 기간이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만약에 보기에서 살짝 말이죠. 얄밉게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에 경영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했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손익계산서는 시점이 아닙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매출액 3억 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 3억 원이 12월 31일 하루 시점 거의 매출액이 아니죠. 기간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손익계산서라는 제목 밑에 날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재무상태표하고는 형식이 달라요. 재무상태표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그런데 손익계산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라는. 자, 1번은 맞았어요. 2번. 매출액은 정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를 차감해야죠. 이걸 순매출액이라 그러죠. 매출액은 언제나 순매출액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맞죠? 3번. 상품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으로 계산하죠.
네, 맞았어요. 4번. 당기 상품 매입액에는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운반비를 차감하여 순 매입액을 계산한다. 자, 여기 차감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들어있어요. 매입 운반비는 매입액에 포함해야 돼요. 예, 매입할 때 운반비는 매입 원가예요. 그러면 이 매입 운반비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매입 할인이 들어가야죠. 예, 그래서 단기 상품 매입액이라는 것은 순매입액을 가리키는 건데 순매입액이라는 것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요 세 가지를 차감한 것이. 그래서 4번에서 옳지 않은 설명이 있었어요. 네, 매입 운반비. 여러분 운반비는 매입 시 운반비는 그 재고자산의 취득 관련 비용이니까 매입액에 포함해야 돼요. 빼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예,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뭐 이건 문제 너무 쉽죠.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자, 구입대금 1,500에다가 설치비 50만 원에다가 운송비 45만 원에다가 시운전비 35만 원. 뺄 게 하나도 없네요. 예. 자, 기계장치는요. 시운전 비용까지도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시운전 비용까지도. 시운전이라는 것은 기계를 다 설치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가 테스트 운전을 하는 거죠. 그 테스트 운전을 하는데 만약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연료비가 들어가고 뭐 소모품비가 들어갔다 하면 그것마저도 그 기계가 세팅이 완료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원가로 잡는. 예. 그래서 이런 3번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다 이거 봐둬야 되는데 이게 정말 다 되는 게 맞을까? 여러분을 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구입대금, 설치비, 기계장치 운송비, 시운전비 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다 더하면 답이다.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4번인가요, 그러면? 예. 다 더해 보시면 압니다. 예, 4번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 2, 3번에는 뭐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점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음에 4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하면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 현금과 그 현금을 포함해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 상품을 다 포함합니다. 예. 현금 플러스 만기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보통예금. 이건 만기가 없는 겁니다.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에요. 광좌예금. 이것도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수표를 발행하는 대로 출금할 수가 있어요.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만기가 없는 금융상품은 일단 다 현금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취득 당시 만기가 4개월이라고 그랬네요. 이거는 3개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취득을 기점으로 해서 취득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만기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까지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돼요. 3번은 아니다. 4번 타인 발행 수표입니다.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에요. 예,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 대용증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두 가지가 있죠. 기업이 발행한 타인 발행 수표는 당좌 수표요. 은행이 발행한 타인 발행 수표는 자기압 수표죠. 우리 여러분들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을 현금으로 처리하고 있죠. 타인이 발행한 수표들. 예, 현금이에요. 이거.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현금성 자산은 어디까지 포함하느냐? 현금에다가 취득 시점의 만기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까지를 현금성 자산으로 포함시킨다. 자, 4번도 사실은 그 과거에는 많이 출제했던 문제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69회부터 77회까지 이론을 풀어오는 동안에는 이런 질문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과거에 지금 우리가 24년도 문제 풀고 있는 거죠. 22년도나 23년도 문제, 예, 이건 4번 스타일의 문제 많이 출제했어.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25년도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50만 원이다.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말과 25년 말 재무상태표 관련 계정이 다음과 같을 때 25년에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비용은 얼마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저는 맨 나중에 풀기를 권장합니다. 네. 이거 신경 많이 쓰여요. 차라리 우리가 항상 회계 처리하는 대로 발생주의에 의해서 당기의 이자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결산 때마다 항상 발생주의에 의해서 기간이 경과된 것만 이자 비용으로 보는 거니까 그런 계산은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계산이 돼요. 그런데 이건 현금주의로 물어본 거예요. 네, 현금주의로. 왜냐? 25년에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비용은 얼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데이터를 뭘 줬냐면은, 손익계산서에 25년도 발생주의에 의해서 이자 비용으로 계상한 건 50만 원. 예, 50만 원이고, 이게 이제 이 이자 비용과 관련된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을 보면은 24년 결산할 때 미지급 이자, 즉 미지급 비용을 말해요. 이게 있었어요. 15만 원이. 자, 24년 말에 미지급 이자라는 것은 24년도의 이자 비용인데 24년도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단기에 지급했겠죠. 예. 그러니까 현금으로 25년도 현금으로 지급한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요거 단기에 지급했죠, 그러면. 24년에 이자 비용인데 그 당시 미지급 비용으로 봤다는 거예요. 미지급 이자로.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25년도 말 이번 단기에 결산할 때 미지급 이자가 13만 원이래요. 네, 13만 원이면은 이거는 단기 건데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기 건데 지급하지 않은 거. 자, 그러면은 이자 비용 발생주의로 처리한 요 50만 원에다가 전기 건데 단기에 지급한 것은 더해주면 되고 단기 것인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은 빼주면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나와요. 네. 그래서 50만 원에다 15만 원 넣으면 65만 원이죠. 65만 원에서 13만 원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52만 원입니다. 52만 원. 이렇게 계산했나? 음, 자, 손익계산서에 여러분 제 계산이 맞은 것 같아요? 이자 비용이 있는데 자, 이자 비용 있는데 자, 24년 말 미지급 이자. 요거는 단기에 지급했죠. 예, 현금 지급한 거 확실해요. 현금 지급했고. 어, 미지급 이자 계정을 하나 여기서 써봅시다. 미지급 이자.
미지급 이자는 우리가 보통 미지급 비용이라고 했던 개정 과목이에요. 자, 부채기 때문에 여기 15만 원이 있었죠. 15만 원. 15만 원 있었고, 그 다음에 25년 말에 13만 원. 이자 비용이 손익계산서로 가는 게 50만 원. 이자 비용 50만 원. 12월 31일 날 손익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T계정 그려가지고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50만 원에서 이 중에 단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거 이거는 발생주의니까 이거는 지급하지 않은 거 이건 빼주고 그렇게 계산한 게 맞아요. 네. 이거 더해주고 요거 전기에 미지급 비용은 단기에 현금 지급했으니까 여기다 더해주고 그 다음에 아직 단기 거 중에서 미지급 한 13만 원을 빼주고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50만 원 발생주의에 의한 것 중에서 전기에 미지급한 거는 더해주고 단기에 미지급한 것은 빼주면은 현금 지급한 이자 비용이 나온다. 예. 자, 한번 답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7회 문제죠. 77회에 이게 5번인가요? 예, 5번에 3번. 예. 우리 계산하는 방법 맞았어요.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현금 지급한 이자 비용 얼마냐? 가끔 물어요. 여기 기출문제에서 옛날에도 이거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이것도 왜 이런 계산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손익계산서로 간 이자 비용이라는 건 발생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기간에 의해서 계산한 것이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지급 비용, 즉 미지급 이자가 전기 말에는 15만 원이 있었고 단기 말에는 13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기 말에 있던 것은 단기에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다 더해주자 이거예요. 50만 원에다 이건 더해주자. 그런데 단기 말에 미지급 이자는 아직 단기 거 비용의 손익에 반영은 됐지만 내년에 지급할 거니까 미지급 이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빼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에다가 전기 거 미지급 이자는 더해주고 단기에 미지급 이자는 빼주면 단기에 현금 지급한 이자 비용이 나온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이 문제는 실수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맨 끝에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뭐 지금 설명드린 게 딱 떠올라가지고 바로 계산이 된다면 뭐 바로 풀어도 좋습니다. 5번 문제 나오면 좀 당황스러워요. 예, 잘 정리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77번은 이 5번과 같은 문제가 나왔다는 게 좀 특이했습니다. 5번 문제가 처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나오긴 했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저도 막 계산할 때 헷갈려요. 예, 왜냐? 우리가 평소에 회계 처리할 때 이런 계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실무 수행할 때 이런 계산을 왜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업무일지의 일부입니다. 가와나의 회계 처리할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일지 주면서 이 비용이 계정 과목이 뭐냐 하는 건데요. 1번을 보면은 정기 간행물의 구독료라 그랬습니다. 도서 인쇄비죠. 도서 인쇄비.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영업부 직원 서비스 능력 향상 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육 훈련비죠. 그래서 이 업무일지 내용을 보고 우리가 개정 과목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뭐 이런 분류는 지금 수준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것은 없을 거다. 구독료, 도서인쇄비, 서비스 향상 교육, 교육 훈련비.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요? 네. 결산 문제인데, 앞에 77회, 아니요, 76회에 나왔던 소모품 정리 문제를 77회에 또 냈네요. 예. 76회에서는 소모품 정리 문제를 수행 문제로 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76회였나? 76회인가 75회인가? 예, 지금이 우리 77회니까. 하여튼 앞에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12월 31일 결산 시 회계 처리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소모품 정리 문제예요. 자, 5월 1일 날 소모품을 1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구입한 소모품을 전액 자산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은 결산 전 합계잔액상표에 가면은 소모품이 100만 원이라고 차변에 잔액이 있겠죠. 예, 재고자산에 소모품 100만 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산일 소모품 미사용액을 창고에 가서 조사했더니 20만 원으로 조사가 됐다. 이 내용이에요. 예, 이 앞에인가 앞에서 결산 그 실무 수행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예, 자산 처리했고 결산 때 소모품 창고에 가서 봤더니 남아있는 자산은 미사용액이 자산이에요. 20만 원이더라. 하면은 우리는 요 20만 원 가지고 분개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얼마 가지고 분개해야 돼요? 80만 원 가지고. 그렇죠. 자, 5월 1일 날 자산 잡아놓은 게 100만 원인데요. 12월 31일 날 미사용액을 가서 조사했더니 2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회계 처리를 80만 원을 회계 처리해야 돼요. 80만 원을 비용 처리하는 회계 처리.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비 80만 원, 대변의 소모품 80만 원.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20만 원을 회계 처리한 건 일단 답이 아니에요. 볼 것이 없고 80만 원 처리한 것 중에서 차변의 비용 처리한 거 4번을 찾아야 된다. 자, 이 문제가 연거푸 나옵니다. 77회에서는 이론으로 출제했지만 요 앞에 76인가 75회에서는 바로 결산 문제 1번으로 이거 우리 풀은 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 풀 때 어떻게 했어요? 시산표 가가지고 소모품 조회했잖아요. 12월 30일로. 그래서 거기에 얼마 있는가 잔액을 보고 재고조사했더니 얼마더라 해서 그걸 빼가지고 그 뺀 것을 지금 여기 4번 분계처럼 비용 처리했죠. 12월 31일 일반 존폐 우리가 입력했다 이거. 그 기억 나실 거예요. 예. 자, 소모품 정리 문제를 연달아서 출제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건 올해도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제 8, 9, 10번은 부가가치세 세법 문제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사람. 이 부가가치 특징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거, 이 질문도 앞에 76회인가 75회에서도 나왔어요. 자,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영세율 제도를 두고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영세율은 소비지구 과세 원칙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면세는 뭐하고 관계 있죠? 예,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해소에 있습니다. 역진성. 역진성. 그러니까 면세는 에,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소득이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일정한 세율을 누구에게나 부과하는 그런 소비세이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소비를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아주 소득이 적은 사람도 소득이 많은 사람하고 똑같은 세 부담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기초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은 아예 세금을 면해주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면세 품목을 정해 놓은 거예요.
거기 주로 기초생활 필수품들이 면세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해소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영세율은 소비지구 과세 원칙. 예, 요거 서로 매칭을 잘 해놓으시고.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에 해당한다. 현진이 틀렸네요. 예, 현진이가 틀렸다. 그래서 잘못 설명한 사람은 현진입니다. 자, 납세 의무자는,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는 거래 시 징수한 사업자예요. 즉, 공급한 자. 그 소비재를 공급한 자. 납세 의무자가. 담세자는 누구냐면 최종적으로 소비한 자입니다. 네, 최종적으로 소비한 자. 그래서 우리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세금은 누가 내고 있느냐? 사업자들이 내고 있어요. 생산자, 도매자, 소매자, 이런 사업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 그래서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답은 찾았고요. 다음에 세 번째 사람, 간접세라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르다. 맞습니다. 그 다음 사람 수진이는 뭐라고 했느냐?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그러나 면세 제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면세도. 원칙적으로는 모든 재화나 용역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맞는 얘기. 예,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각 애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죠? 네, 맞았어요. 2. 총괄 납부 사업자의 경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 총괄 납부 사업자의 설명을 잘못 기록하는 보기를 출제자들이 즐겨서 냅니다. 예. 자, 총괄 납부 사업자라는 것은요. 요 납부에 대한 것만 총괄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납부 외의 의무는 다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총괄 납부 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앞에 뭐를 넣었어요? 신고를 넣었죠. 네,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거. 이런 보기는 AT 시험 또는 뭐 전산회계 시험의 이론, 부가가치세 이론으로 즐겨 쓰고 있는 보기 중에 하나예요. 예, 아주 몇 년 전부터 이 보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납부해야 된다. 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러면 3번 맞았겠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조기 환급 제도가 있는데 영세율 사업자가 해당이 되고 또 영세율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해당되는 경우는 언제 있어요? 네, 대규모 투자가 있었던 과세기간. 네, 그런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맞았겠죠? 애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애정신고 때는 가산세 부분을 신고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예. 왜냐? 애정신고 때는 가산세가 확정되지 않아요. 그러나 확정신고 때는 가산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 애정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2기로 말한다면은 7, 8, 9, 이 3개월치의 납부할 세액을 10월 25일 날 납부해야 되죠. 그런데 7, 8, 9에 정리해가지고 10월 25일 날 납부를 해야 되는데 한두 건을 빼먹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음 확정 때 포함해서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가산세가 붙겠죠. 왜 그러느냐? 우선 10월 25일 날 납부해야 되는 것을
내년 1월 25일 날 납부하기 때문에 지연 납부에 해당이 되죠. 그 지난 기간 이자 계산해 가지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이 있어요. 그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지연 납부 가산세. 그것만 가산을 하느냐? 신고도 제때 안 했죠. 예. 신고를 예정 때 신고해야 되는 것을 지금 확정 때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지연 신고에 따른 또 가산세. 신고를 예, 과소 신고했으니까 그런 신고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한 가산세와 또 납부도 신고를 안 함으로써 3개월 후에 납부하게 되므로 3개월치 이자 계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연 납부 계산세라고 가산세라고 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정 때는 우리가 가산세 계산을 안 합니다. 가산세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신고만 하고 확정 때 그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가산세 부분을 입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FAT 1급에 가산세가 출제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가산세를 그러면 어디다가 입력을 하는 거야? 하는 것을 이제 모르실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가산세를 신고에 적용한다 그러면은요 어디다 신고를 했냐면 여기 26번에 보면 가산세라고 있어요. 여기 가번의 가산세를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 가산세 명세표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가산세 명세가 61번부터 80번까지 그 다음에 밑에 67번에 대한 그 세부 내역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67번으로 빠져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고 불성실 아까 이제 예정 때 빼먹은 게 여기 과소 신고 가산세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여기다 작성을 하는 겁니다. 쭉 작성을 하면은 여기 가산세율이 다 표시된 것도 있고 뒤쪽 참조 이런 것은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뒷면에 보면은요. 그 내용별로 가산세율이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뒷면, 뒤쪽 참조 이런 것은 여기다 딱 표시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예, 딱 표시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뒷면에 있는 세율을 참조해 가지고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예, 어떤 거는 납부를 지연했다 그러면 여기다 아까 기간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10월 25일 날부터 1월 25일까지를 기간을 넣으면 일수가 나와가지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부가세 신고서에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확정 때 전자신고세 공제 경감세만 우리가 반영을 하는 것을 FAT 1급에서는 내잖아요. 가산세는 안 내고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이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무엇은 알고 계셔야 되느냐? 무엇은 알고 있어야 되느냐? 9번에 지금 4번 보기에 있는 예정신고 때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언제 가산세를 적용시키느냐? 확정신고 때만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확정신고는 2번 하잖아요. 7월달 신고할 때와 1월달에 신고할 때만 그때만 가산세 계산해가지고 신고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다. 그러면 10번 마지막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다음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의 25년 2기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의 내역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네, 10번에서 뭐 과세 표준은 얼마냐 하는 문제 많이 나왔었고 앞에서도 또 10번에서 납부세액은 얼마냐 이런 두 가지 질문이 많았어요. 예. 과세 표준이 얼마냐를 묻거나 납부세액이 얼마냐를 묻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 표준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외국에 수출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출한 것을 영세율이라고 해서
과세 표준이 아니라고 오해하는 분들 꽤 있어요. 절대 여러분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딱 보게 되면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첫 번째 항목이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이죠. 거기에 보세요. 영세율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세율 과세 표준으로 같이 신고해 줘야 돼요. 세액이 0이니까 세액이 없을 뿐이지 과세 표준으로는 포함시키는 겁니다. 영세율. 그래서 여러분이 자칫 하면은 영세율, 세금 없는 거니까 과세가 아니지. 그게 아니고 과세는 과세인데 0%를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면세는 과세가 아니에요. 아예 세금을 면해 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수출은 과세 표준에 포함시킨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국내 매출, 과세 표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공장을 처분했네요. 공장을 처분했는데 4천만 원에 처분했는데 토지가 1천만 원이고 건물분이 3천만 원이에요. 토지는 면세 제화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것은 과세 표준이 아닙니다. 건물만 포함해야 돼요. 건물만. 그러면 과세 표준은 1억 원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공장 처분액이 나와가지고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장 처분액 해놓고 토지, 건물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는 건물만 과세 표준으로 이렇게 판단해주면 됩니다. 근데 혹시 보기에 사업의 양도라고 만약에 나왔다. 사업의 양도. 예. 사업의 양도는요. 공장 포함해서 모든 걸 양도하는 거예요. 공장 내에 있는 비품, 또 공장에 만들어 놓은 제품, 또 만약에 매장이 있으면 매장에 아직 안 팔린 재고 상품, 제품 이것을 양도하는 것이죠. 사업의 양도는 과세가 아닙니다. 예. 왜냐면요. 사업을 양도하면은 그 인수받은 자가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업을 지속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거기 사업을 양도한다라는 보기가 나오면은 그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를 인수받은 자가 이어서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나온 여기서 말하는 공장 처분액은 이 공장을 인수한 자가 우리 공장을 계속 한다는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 공장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거나, 거기다가 무슨 다른 뭐 시설을 하려고 우리 공장 터를 산 거예요.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사업의 양도라고 나오면 그거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77회 문제에서는 뭐 5번 문제가 눈에 띕니다. 5번. 참 싫어하는 문제예요, 제가. 사실상 우리가 이제 회계 업무를 하는데 별로 계산이 필요 없는 뭐 그런 네, 5번 같은 스타일. 이 문제를 좀 시험이 나오긴 나옵니다.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나온다. 여러분 나오면은 공식 기억하세요. 자, 발생주의에 의한 이자 비용에다가 전기말 미지급 비용은 더하고 단기말 미지급 비용을 빼면 현금 지급한 비용이 나온다. 이렇게 공식을 그냥 외워버리세요. 자,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 77회 실무수행 같이 해봅시다.